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105대? 네. 세 자릿수로 그냥 한 방에 사는 거예요? 네. 무려 27조 5,700억 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중국도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뭔 카드를 들이밀 것 같은데요. 중국이 미국의 F-35 스텔스기에 대항해서 자기들이 이제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게 젠20입니다. 애매한 게 젠20은 진짜 본격적인 스텔스기라고 얘기하기 좀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2015년 11월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24대를 20억 달러에 구입하는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때 중국이 수호이 35를 왜 샀냐? 왜 이걸 샀냐? 결국은 엔진 때문에 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왜 그러냐면 수호이 35는 AL-31이나 이를 대폭 개량한 AL-117S 터보팬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이 엔진 추력대 중량비가 1대 1.1입니다. 그러니까 1대 1을 넘고, 힘이 좋아서 무장이라든지 이런 거 더 연료를 더 찹쌀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참고로 이 중국이 젠10의 WS10 엔진의 경우 추력대 중량비가 1대 0.66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대 1에 비하면 예, 거의 뭐 절반 약간 넘는 뭐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중국이랑 그 소련, 러시아가 이렇게 뭐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복제 카피해가지고 뭐 둘이 뭐 관계가 안 좋고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아요? 한 적 있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90년대에 이제 그런 일이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구입 대수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기술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한 그 물밑 협상이 있었다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뭐 경제 제재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좀 뭔가 수세에 몰리게 되잖아요. 소위 뭐 신냉전이란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중국의 지지를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지 않았나, 그런 관측도 가능하다고 보죠. 네. 그 수호이 30억 원은 스텔스가 5세대고 뭐 KF-X 뭐 4.5, 근데 그 세대 구분하면 어느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4.5로 보면 될 것 같아요. 4.5. 네. 2010년에 1호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종이죠. 근데 러시아 측에 따르면 이 수호이 35가 지금 F-22, 지금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고 얘기되는 F-22보다 엔진이나 레이더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22보다요? 네. 예. 더 본 게임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잘 해석하시라고. 네. 이건 너무 F-22는 인류에게 너무 과스펙인데. 또 짚어봐야 할 게, 일본이 F-35 B형 이제 42대 도입함에 있어서 이거 항모 얘기 나오면 참 이게 애매한데, 이즈모 함이 항모로 개조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 일본 방위성이 2020 회계년도, 이게 2020 회계년도가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입니다. 우리하고 좀 회계년도가 다르죠. 일본에서 이 군사적으로 가장 권위 문서가 방위백서 아니겠습니까? 방위 예산에 이즈모함과 가가함의 항모 개조 작업 비용을 이제 포함을 시켰고요. 이 두 함정에 이제 F-35B를 운용한다. 그 지난 7월에 공개한 2020년판 방위백서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가함은 그 만재 배수량이 27,000톤급이고 길이가 248m, 폭이 38m인데 당연히 해상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 가장 크죠. 그리고 그 함정 전체에 항모처럼 큰 비행갑판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당연히 경락구가 있고, 헬기 경우 이제 14대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즈모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은 크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즈모급 헬기 항모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규격을 가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내년에 2022년에 이즈모함을, 그 이듬해인 2022년에 가가함을 각각 개조 완료할 계획으로 밝혔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제 사이트 보니까 이 이즈모함 한참 개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쪽에서 이제 비행기 쪽으로 F-35 쪽으로 헬기 항모에서 경항모로 F-35B도 운용하겠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개조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비행갑판이 지금은 이제 헬기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약한데,
F-35B가 뜨거내릴 수 있도록 좀 비행갑판을 튼튼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수직 이착륙할 때 엔진에서 엄청난 열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열에 견딜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갑판 장치. 그리고 이 비행 이착륙을 유도하는 그러한 비행 안내 장치 등이 추가가 돼야 된다고 하고요. 이제 스킬 점프 갑판은 지난해 이미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일본은 이제 그 전후 70여 년 만에 다시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됐다. 볼 수가 있죠. F-35는 그냥 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냥 뜨는 거는 뭐 원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방향이 트나요? 이 수직 이착륙, 수직 이륙, 특히 수직 이륙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걸 밑으로 쏘는 거죠, 힘을. 밑으로 쏴서 위로 올라간다. 날개의 양력을 거의 쓰지 않고. 그러려면 일단 밑으로 나가는 힘이 꽤나 세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그 기술은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추력 편향 제어 장치를 극단화한 거죠. 90도로 완전히 꺼는 거니까. 그러면 F-35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종석 뒤쪽으로 해서 밑에 양력 팬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공기를 뽑는 팬이 또 있어요. 저 뜨는 장면을 보시면 이게 꺾이는 것과 동시에 이 위에가 이렇게 열려요. 문이 열려요, 위에서 이렇게. 이 문이 열리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대단한 기능이 아니라 보기에는 굉장히 눈에 잘 띄는데 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팬을 돌려서 밑으로 뿜어내는 거죠. 공기를 뿜어내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힘을 가지고 공중으로 뜨면서 나머지는 뭐 날개에 붙어 있는 장치 같은 걸로 균형을 뿜어가지고 씩씩 뿜어가지고 균형 잡아주고 그 힘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내리는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개조를 하는 이 가가호. 그 중국도 이거 열받을 그런 내용이죠, 이 항모는. 예, 진짜 이름만 봐도. 중국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 가감이 중일 전쟁 때 그 상하이등 중국을 공격해가지고 중국에서 거의 악마의 배라는 아주 네. 악명을 떨쳤던 이런 배고 진중한 기습에도 참가를 했고요. 중국 언론들이 이 가가함이 원래 경항모로 개조되기도 전에 이제 헬기 항모로 원래 진수된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야 악마함이 부활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 상당히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5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같이 일본 군함에 올라갔는데 그게 하필 가가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예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카가 이거는 진짜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게 겹쳐 있는 그런 배인데, 야, 참 거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같이 승선했다네요. 야. 근데 일본은 그러면 스텔스기 제작은 직접 하진 않습니까? 다 지금 F-35가 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직접 하죠. 그것도 해요 또? 네, 세계 4번째로 유인 스텔스기를 독자 개발했고요. 4,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X2라는 이제 기체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게 전파를 흡수하는 탄소 섬유를 사용해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고요. 무장은 없는데 통합형 레이더하고 고기동 비행 제어 시스템 같은 걸 갖추고 있어서 좀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된 기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자체 개발한 부품이 90%다. 그런 점에서 이게 뭐 좀 쉽게 볼 상황이 아니고, 일본은 지금 이 X2 개발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2018년부터 차세대 전투기 F3에 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제 최첨단의 스텔스 전력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뭐 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이제 무기 수출을 금지한 원칙을 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스텔스 쪽, 이 시장 쪽에서도 변수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좀 첨언하자면 F3는 24DMU로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 평성 24년, 그러니까 2012년에 설계가 돼서 그 앞에 평성 24년, 24가 이제 붙는 거고요. 이게 재밌는 게 그 현존 최강의 스텔스기로 불리는 F-22하고 경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YF-23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 나름 그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비행기예요. 이게 이제 F3 그림이 한때 이제 공개됐는데 이게 YF-23하고 비슷해가지고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근데 F3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꼭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특징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텔스기고, 그 다음에 공중기동 성능도 뛰어난 걸로, 엔진 2개인 쌍발 제트 전투기고요.
길이가 15.7m, 폭 10.5m. 그러니까 F-35보다 좀 큽니다. 크고 추력도, 엔진 추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중전 성능도 뛰어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를 들면 F-35는 단발 엔진을 달고 있는데 그 추력이 최대 19.5톤입니다. 그거 엔진 하나 달고 있는데 F-3는 엔진 추력이 개당 그 15톤인 거를 2개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0톤이죠. 그러니까 F-35보다 이제 상당히 강한 그런 게 되겠고, 그리고 또 일본이 이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항공기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중시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신형이 XASM-3라는 게 있는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200km 돼요. 200km 이상 되는데 이런 것들도 탑재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우리에게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 주소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FX4부로 F-35A 40대를 내년까지 이제 도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올해 현재까지 10대 넘는 숫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F-35 2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도 추진을 할 겁니다. 그거는 2023년부터 추진하는데, F-35B 얘기가 이제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거는 우리가 경항모를 도입을 해요. 그러면 이 경항모에는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 한 10여 대 정도 탑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F-35B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F-35A 20대를 추가 구입하는 계획이 원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F-35A 대신에 20대를 F-35B를 도입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 있어요. 수직 이착륙으로? 네, 수직 이착륙기로. 그 용도는 이제 경항모용인데, 예를 들어 뭐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활주로 공군기지 활주로나 이게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F-35A는 운용이 제한되지만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니까 비행자 활주로가 파괴돼도 빈 공소 웬만한 데만 있으면 작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쓸만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공군은 F-35B를 싫어하죠. 아무래도 공군에 맞는 건 F-35A라고. F-35B 도입하는 걸 공군 무기 도입 예산을 깎아먹을까봐, 갉아먹을까봐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F-35B를 도입해서 공군도 쓰고 해군도 쓰고, 말은 그럴싸한데,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F-35는 아니지만 영국이 그 인빈시블 항모에 이제 해리어를 탑재를 하면서 해리어, 그 유명한 해리어. 그 해리어를 공군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F-35B를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를 하되 유사시에 이제 경항모에 탑재를 하면 제트 전투기 운영 경험이 없는 해군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우리 공군기지를 타격한 다음에 이 경항모를 이용해서 이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듣기에는 꽤 그럴싸한데요, 이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공군은 난생인데 우선 기술적인 특성이 F-35A하고 B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선 F-35B는 리프트팬 엔진이 이제 하나 더 있고, 또 이게 기술적으로 복잡해요. 원 선생님 잘 아시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장 탑재량이든 이런 거는 연료 탑재량이 F-35A보다 적어요.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요. 수직 이착륙인데. 30% 수직 이착륙인데. 아까랑 더 비싼 걸로 돼 있어서 우리는 도입해도 아무리 많이 도입해도 20대는 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우리한테 안 맞다. 도입하더라도 경항모가 203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됩니다. 좀 많이 남았네요, 시간이.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20년대 이 중후반쯤부터 결정해도 있지 않다. 그런 이제 주장을 펴고 있죠. 지금 뭐 F-35 한국 이제 도입하는 말씀 나누고 있는데, 또 이게 최근 얼마 전에 그 뉴스 크게 나왔죠? 위성 우리 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된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군사 통신 위성을 쐈는데, 그래서 세계 10번째의 어쨌든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어요. 근데 발사는 그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썼고 펠컨 9을 썼고, 여기에 탑재한 위성체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F-35를 우리가 사면서 덤으로 얻은 거예요. 로키드 마틴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일종의 합법적인 물건 리베이트 같은 거죠. 아, F-35 우리가 도입하는 대신에 뭘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된 거죠. 아, 반대급부로. 예. 저분으로 이제 옵셋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군사 통신 이성을 뭐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이제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뭐 공격 위성도 아니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로키드 마틴이 만든 게 아니고 로키드 마틴이 다시 유럽의 에어버스사에 하청을 줬어요. 그래서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걸 우리가 갖고 와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미국의 그 케이프 캐나베럴에서 이렇게 많이 쏘는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X 발사체 탑재해서 쐈는데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일 중러 스텔스기 경쟁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떠셨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주변 4강이 다 지금 스텔스기를 이미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이에요. 일본 빼고는 다 이제 개발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F-35 말고 KF-X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형 전투기는 원래 지금은 스텔스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향후 내부 모장창 등을 장착을 하면 스텔스기 이미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명이 미니 랩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독자적인 스텔스기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수직 이착륙 관련해서 또 전략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이잖아요. 해리어 이런 거 괜히 좋아하고 이렇게 뜨잖아요. 맞아요. 떠가지고 물론 아직 먼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지형상 유리한 점도 있어서 평원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기술적인 것들을 좀 연구를 해나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우리 기술로 언젠가는 실현이 될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중일러 스텔스 대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당연히 중심은 항구이겠죠. 저희 다음 시간엔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고 약속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S 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